신인간혁명 제14권 이케다 다이사쿠 열풍. 신이치는 마음이 아팠다. 회원이 불쌍해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몸을 쉬면서 직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회장의 일을 분담하고자 부회장제를 도입했지만 본격적으로 가동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해 8월에 제5권 연재가 끝난 소설 인간혁명도 속히 재개해달라는 강한 요청이 세이쿄 신문사와 수많은 회원들에게서 들어온 터였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신이치의 성격이었다. 2월 상순부터 제6권 연재를 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이치는 소설 인간혁명 제6권 집필을 결의했지만 발열이 계속되어 몸이 격심하게 쇠약해진 데다가 오랜 마음의 피로 때문인지 어깨와 목덜미가 매우 뻐근해져 펜을 들기조차 힘들었다. 하는 수 없이 테이프에 구슬로 녹음하고 그 테이프를 통해 원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신이치는 건강이 극도로 피폐해져서인지 구술을 시작하자마자 숨쉬기가 고통스러웠다. 가래가 목에 걸리고 기침이 멎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마에는 비짓땀이 뱄다. 그래도 구술을 계속했다. 제6권은 1952년 4월 총본산에서 열린 종지 건립 700년 기념 경축 대법회부터 시작된다. 이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신본불정론의 사의를 주장해 학회 탄압의 발단을 만들어낸 가사하라 직후가 총본산에 있었다. 남자부 멤버들은 가사하라로 하여금 그 잘못을 시인하게 하고 옥사한 마키코치 초대회장의 묘소 앞에서 사죄하게 했다. 그러자 1년 종중의 종회는 불합리하게도 도다 조세이에 대해 사죄문 제출, 법화강 대강도 파면, 등산 정지를 결의했다. 정법 정의를 관철하고 학회가 악을 바로잡은 까닭에 열풍, 모진 바람을 받게 된 은사 도다 조세이. 그 생전의 웅자를 생각하니 신이치의 가슴에도 용기가 거세게 끌어올랐다. 지금 병에 걸린 신이치 또한 몰아치는 열풍을 받고 있었다. 강한 바람이었다. 신이치는 공명당이 중의원 진출을 결단했을 때부터 머지않아 그 지지단체인 학회도 세찬 집중 포화를 받을 날이 오리라고 각오하였다. 탄압은 학회가 사회개혁을 위해 일어섰을 때부터 반복되어 온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민중의 손해라는 이념으로 학회가 지방의회에 처음으로 동지를 내보낸 때가 1955년이었다. 이해에 좌우 양파로 갈라졌던 사회당이 다시 합쳐졌고 보수 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자유민주당을 결성했다. 보수와 혁신의 양당제 형태가 만들어져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정치를 지배하게 된 이른바 1955년 체제가 출발한 것이다. 창가학회는 이듬해인 1956년 참의원 선거에 후보자 6명을 내세워 그중 3명을 당선시켰다. 또 그 이듬해에 실시된 참의원 오사카 지방구의 보궐선거에도 후보자를 냈다. 여기서는 아깝게 패하기는 했지만 참의원 진출이라는 새로운 민중 세력의 대도는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홋카이도 유바리 등지에서 사회당을 밀어온 탄노, 일본 탄광 노동조합과 학회원을 조합에서 쫓아내는 탄압이 발생했다. 유바리 탄노 사건이다. 이어서 오사카 보궐선거에서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일부 선거법 위반자가 나온 것을 이유로 권력은 마성의 송곳니를 드러내 학회를 덮쳤다. 이 선거의 최고 책임자였던 야마모토 신이치를 부당하게 체포한 것이다. 오사카 사건이다. 그러나 4년 반에 이르는 법정 투쟁 결과 신이치의 무고함이 증명되어 무죄 판결을 쟁취했다. 이윽고 학회를 모체로 한 공명정치연맹이 탄생하고 1964년 11월에는 공명당이 결성되었다. 그동안 참의원에서도 착실히 의석을 늘리고 더 나아가 이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공명당이 11석을 획득,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의원 9명과 합쳐 20석으로 발전했다. 이 선거는 많은 단체 관계자가 입후보하거나 각 종파가 후보자를 추천했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정당은 각 교단의 정치를 연줄로 해 표를 겨냥했고 교단은 정치의 힘을 빌려 학회 방멸을 획책했다. 예컨대 이해 8월 전 일본 불교회가 개최한 전일본 불교도 회의에서는 학회가 공명당을 결성한 것은 불교 성세에 다대한 영향을 끼친다 하여 창가학회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그리하여 단결을 강고히 하고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해
싸워야 한다고 했다.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걸었다. 각 교단의 장과 지역 불교 회장은 사교 박멸이라는 엄연한 지령을 발할 것. 창각회의 강대한 선전에 대항하기 위해 불교회 발행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주간지로 매스컴을 제압한다. 시기를 보고 국회와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주가 이일보 1965년 9월 1일자. 그들은 정부에 청원할 내용에도 창각회 교리에 반도덕적이고 반법률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등 편견과 억측의 바탕을 둔 일방적인 제안을 했다. 또 이때 참석한 변호사는 박멸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하여 법률상에서 비판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주가이 일보 1965년 9월 1일자라고 조언했다. 학회 박멸을 내걸고 그 수법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신종교 교단의 연합회인 신일본 종교 단체 연합회도 9월 초순에 이사회를 열어 90여 가맹 교단과 신도 약 700만 명을 총동원해 학회 및 공명당과 대결해 역절복하기로 결정했다. 신일본 종교단체 연합회는 더 나아가 매스컴에 대한 대책도 협의하고 매스컴으로 창각회와 공명당에 추파를 던져 영합하는 세력에는 단호한 태도로 대할 것이며 신문 등의 동맹이나 보이콧 운동도 불사하겠다. 주가이 일보 1965년 9월 8일자라고 하였다. 각 교단이 두려워한 것은 공명당의 중의원 진출이었다. 거기에는 대단한 오해가 있었다. 공명당이 장래 정권을 떠맡게 되면 1년 종종을 국교로 삼고 국립계단을 건립해 그 밖에 다른 종교를 권력으로 배척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버린 것이다. 그런 일은 학회에서 명확히 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믿고만 있었다.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두려움으로 학회와 공명당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해 12월에는 학회 야망을 저지하겠다며 신도, 불교, 기독교, 신흥 종교 등의 대표 100여 명이 참가해 시국대책 종교인 회의라는 것을 발족시켜 학회에 맞서 대결 자세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학회와 공명당이 편을 드는 교단이나 정당은 전무했다. 오직 민중만이 아군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공명당은 1967년 1월 중의원 선거에 첫 도전을 하여 25명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중의원 선거에는 각 종교단체 관계자들도 많이 입후보했다. 전 일본 불교회와 신일본 종교단체 연합회 신종련의 추천 후보는 합해서 100명이 넘었다. 특히 신종련은 중의원 선거 전에 정치 결사로서 신종련 정치연합을 발족시키고 전국의 추천 운동을 전개에 끼치는 영향력을 강화했다. 각각의 교단이 추천한 후보자는 여당인 자민당을 필두로 민사당, 사회당 등 각 당파에 걸쳐 있었다. 학회와 공명당의 관계를 정교 일치 등으로 비난하면서 각 교단과 정당은 유착의 도를 강화했다. 중의원 선거가 끝난 2월 시국대책 종교인 회의는 총회를 열어 자민, 민사 양당에 대해 공명당에 동조하지 않도록 요망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아무튼 각 교단이 손을 잡고 각 정당에도 손을 써서 창가학회와 공명당, 박멸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공명당은 파죽지세였다. 이듬해인 1968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13명이 당선해 참의원에서 차지한 의석은 24명이 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 몇 년 동안의 수많은 평화 제언을 발표했다. 1966년 11월에 열린 청년부 총회에서는 베트남 전쟁의 즉각적인 정전을 호소했다. 더 나아가 이듬해 8월 대학부 총회에서는 오키나와 문제를 언급하며 시정권을 즉각 반환할 것과 핵기지 철거를 주장했다. 1968년 5월 본부 총회에서는 핵 문제를 언급하며 핵 보유국은 한자리에 모여 핵무기 제조, 실험, 사용 금지와 핵무기 폐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9월 대학부 총회에서는 중일 국교 정상화 추진과 중국의 유엔 가맹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 중국 문제에 대해 제언했다. 이런 시니치의 제안은 생명의 존엄과 평등을 설하는 불법의 천리를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 실현을 생각하여 필연적으로 도출한 주장이었다.
학회원들은 이런 신이치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다. 그리하여 불법자의 사회적 사명을 한층 더 깊이 자각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민중운동은 널리 확대된 것이다. 중일 국교 정상화 등과 같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제언은 동서냉전 속에서 미국에 동조함으로써 경제적인 번영을 유지한 일본 정부와 재계 등에는 위험한 동향으로 비춰진 듯하다. 예를 들어 중일 국교 정상화 제언을 한 직후에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회 석상에서도 외무성 고관이 미국의 주일 대사와 주일 미군 사령관들에게 신이치의 제언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일본 정부의 외교에 장애가 된다는 말이다. 국조 중추를 움직이는 세력은 야마모토 신이치 그리고 창가학회라는 존재를 완전히 방해물로 느꼈던 모양이다. 또 각 교단도 각 정당도 약진하는 공명당과 창가학회의 거센 반발과 증오 또 두려움을 품으면서 호시탐탐 공세 기회를 엿보았을 것이다. 이듬해인 1969년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예측되었다. 민사당 국회의원이 공명당 비판서를 출간한 것도 이해였다. 또 중앙지의 기자인 구도 구니야 후쿠야마 야스유키라는 이름을 쓰는 지방지 논설위원인 구마다 센조 등도 잇따라 비판서를 출판했다. 이 중에 구마다는 일본군의 스파이 양성을 위해 만든 육군 나카노 학교 출신으로 모 종교단체의 간부라고 알려졌고 우경화한 세력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구마다는 이전에도 다른 펜네임을 사용해 학회 비판서를 쓴 인물이다. 더욱이 구마다는 훗날 우익계 잡지 편집에 종사하며 스캔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은 학회 비판 기사를 연재한다. 그것이 사실 무근으로 매우 심한 날조였기 때문에 학회는 형사 고소했고 구마다는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무튼 중의와 선거 전에 후지사와 다스조의 책과 함께 어마어마한 비판서가 줄지어 나왔다. 암흑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신이치를 쓰러뜨리려는 공격의 독화살이 쏟아졌다. 학회원들은 산업계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선거 지원 활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공명당은 승리했다. 온갖 파란을 해치고 중의원에서 47석을 획득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회와 공명당, 박멸을 명확히 내세운 모든 세력이 이 대약진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새해가 되자 언론, 출판, 문제를 둘러싸고 크나큰 공세가 시작되었다. 학회 일부 멤버가 비판서 저자 등에게 요청이나 항의를 한 것은 분명하다. 신이치는 만일 그 행위에 도가 지나친 바가 있으면 회장인 자신이 과오는 과오로 사과하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신이치의 심정이었다. 문제는 그 행위를 침소봉대하며 소란스럽게 떠들어대며 구실로 삼고 학회를 저격하려는 점이다. 앞에 나서서 공격하는 것은 야당이지만 여당의 일부도 학회와 공명당을 몰아붙일 회책을 세우고 있는 듯했다. 후지사와 다스조는 내각 관방청 차관이 자신을 불러 언론 출판 문제를 법무위원회에 상정하려는 건에 대해 상담했다고 말했다. 신이치는 대부분 정당이 학회를 증오하는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는 등 각 교단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생각하니 학회를 덮치는 파도의 배후에 정치 권력과 종교가 뒤엉킨 거대한 암흑의 힘이 있음을 감지했다. 대성인께서는 말씀하셨다. 아광이 정법을 파하는데 사법의 승들이 한편이 되어 지자를 살해하려 할 때는 사자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반드시 부처가 되느니라. 어서 957조. 정법을 멸망시키고자 아광 즉 정치 권력과 사법의 승, 즉 종교가 결탁해 민중의 행복을 위해 일어선 지자를 박해한다는 뜻이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주의도 주장도 서로 다른 정당과 정당이 또 종교가 작당해 창가학회에 집중 포화를 퍼붓는 이 구도는 어서 말씀 그대로가 아닌가. 그러나 이때에 사자왕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선다면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대성인께서는 단언하셨다. 학회 공격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때야말로 자신의 인간혁명, 경애혁명을 이루는 최대의 호기가 되는 것이다. 신이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동지여, 지지 마라. 사자가 되어 일어나라. 언론 출판 문제가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자 학계 본부에는 발송인 불명의 협박 편지가 오기도 하고 짓궂은 전화도 걸려왔다. 수화기를 들면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쳐들어가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전화도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자택도 경계가 필요했다.
신이치는 아내와 자녀를 생각하니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아내 미네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연했다. 미네코는 학회를 파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풍우를 헤쳐가고자 1년 아니 2년에 걸쳐 축인 근행을 단행했다. 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는 어서를 열심히 배독했다. 어서라는 명령을 통해 신심의 눈을 뜨게 되고 용기와 확신이 솟아났다. 어느 날 배독한 벤전니 부인 어서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제6천의 마왕은 식군의 싸움을 일으켜서 법화경의 행자와 생사해의 해중에서 동거 예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으려고 다투고 있다. 니치레는 그 당사자가 되어 대병을 일으킨 지 20여 년인데 니치레는 한 번도 물러설 마음이 없었노라. 어서 1224쪽. 제6천의 마왕이 엄청나게 큰 군세를 가지고 싸움을 일으켜 고뇌가 소용돌이 치는 바닷속에서 부처와 범부가 함께 있는 사바세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빼앗으려고 법화경의 행자와 다투고 있는 것이다. 니치레는 그 제6천의 마왕과 대결해 대병을 일으킨 지 20여 년이다. 그동안 한 번도 물러서는 마음은 없었다는 의미다. 미네코는 남편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이후로 잠시도 쉬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바라며 광선유포를 위해 굳세게 달려온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실로 대성이 말씀대로 온 생명력을 쏟아온 투쟁이었다. 그리하여 이제 학회는 750만 세대라는 일대 민중 세력이 되었다. 그 커다란 전진이 불의에 들어맞아 제6천의 마왕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세력이 공격의 송곳니를 드러내며 덮치는 것이라고 미네코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난이야말로 정의의 증명, 난이야말로 영예. 미네코는 바로 이런 결론을 얻었으며 마음속 깊이 실감했다. 2월 어느 날 신이치가 미네코에게 말했다. 어떠한 때에도 당신은 결코 미소를 잃지 않는군. 정말로 강해. 항상 유유한 태도로 있는 당신을 보면 나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난다오. 미네코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서 말씀대로 살면 난이 있는 건 당연하죠. 매일매일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의 일들을 그립게 떠올릴 날이 분명 올 거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날이면 날마다 폭풍우와 같은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나는 부부의 대화였다. 또 신이치는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다. 연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서 언론 출판 방해 문제를 다루며 신이치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신문하라는 등으로 미쳐 날뛰듯이 집중 공격을 가하고 있는 때다. 당연 학교에서도 화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혹은 그 일로 이런저런 말을 듣거나 집단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 신이치는 아이들이 측은했지만 이는 동시에 틀림없이 인생의 소중한 자양이 되리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신이치가 새 아이들을 불러 말했다. 지금 학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희들도 잘 알겠지? 나에 대한 공격도 점점 더 맹렬해지고 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놀라서는 안 된다. 또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학회가 목표로 하는 것은 광선유포다. 그것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민중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해지고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일이다. 이를 위해 나는 투쟁하고 있단다. 그러나 세상에는 학회에 대한 오해나 질투로 학회를 질밥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온갖 욕설을 듣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단다. 신이치는 아이들에게 지금을 기회로 정의의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생명에 새겨주고 싶었다. 어느 시대든 사회를 좋게 만들려고 일어선 사람은 박해를 당하는 법이다. 민중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살아간 사람들 대부분이 감옥에 들어가곤 한다. 학회 초대 회장이신 마키구치 선생님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사정부의 탄압으로 체포되어 감옥에서 돌아가셨다. 도다 선생님도 감옥에 끌려가셨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를 위해 산다는 것이다.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이란다. 아빠도 그렇게 하며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작정이다. 나는 사자이니 그 자식인 너희들은 사자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져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웃어 날려버리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가야 한단다. 예! 세 명이 모두 함께 대답했다. 장남 마사히로가 늠름한 어조로 말했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한 가족이 난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제 곧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막내 히로타카도 입을 삐쭉 내밀며 말했다. 그렇구나. 사자의 자식은 강하구나. 신이치는 기뻤다. 수많은 회원들 또한 열풍을 맞고 있었다. 시련은 사람이 본성을 들 전에 도태시킨다. 용기 있는 사람인가 겁쟁이인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위선자인가 신의가 있는 사람인가 배신자인가 겁이 많고 비겁한 자들은 5명, 10명으로 늘어 비난에 찬 침을 내뱉으면서 동지를 배반하고 학회를 떠났다. 더구나 그 전까지는 간부의 낯을 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던 패거리였다. 그 모습을 생생히 본 정의와 정률에 불타는 신이치의 소중한 제자들은 격분했다. 마침내 비열한 본성을 드러냈구나. 우리는 단호히 학기를 지키겠다. 스승을 지키겠다. 저런 비겁한 인간들과는 평생 철저히 투쟁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고야 말겠다. 진정한 제자는 가면히 일어섰다. 집중 포화를 받는 창가 학회를 보고 수많은 식자들은 이토록 온갖 차원의 총 공격을 받은 학회는 반드시 괴멸할 것이라고 예측한 모양이다. 2월에는 창가 학회에 관련된 출판물 집필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작가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식자들이 학회와 거리를 두거나 학회와 관계를 끊기도 했다. 그렇지만 몇 해가 지난 뒤 그들은 학회의 대흥룡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학회는 전대미문의 비난과 중상을 몹시 당하면서도 동지들은 더욱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환희에 불타 사회의 평화의 물결을 확산시키면서 대전진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창가의 인간주의 스크럼은 국제창가학회 SGI로 2005년에는 세계 190개국가 지역으로 넓혀지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문화, 더 나아가 인권과 민주의 단체로 전 세계에서 현창되고 큰 칭송을 받고 있다. 학교는 세계를 비추는 행복의 태양이 되어 21세기의 드넓은 하늘에 떠올랐다. 회의의 포평으로 가득 찬 사이비 문화인들은 창가학회의 역사도 진실도 그리고 야마모토 신이치의 정의도 알지 못했다. 그중 어떤 식자는 열풍을 헤치고 모든 것을 극복하며 큰 발전을 이룩한 학회에 대해 21세기 기적 중에 위대한 기적을 남겼다라고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했다고 한다. 더욱이 비겁하게도 학회를 배신한 자들 역시 학회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융성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한 듯하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참여하고 깊이 머리 숙여 잘못을 빌며 학회의 진열로 돌아온 이도 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패기가 없었다. 시니치와 함께 굳세게 투쟁한 애제자들은 그런 인간의 이름도 얼굴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또 신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격렬한 비판의 대풍에 당황하고 놀라서 이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라며 학교를 떠난 사람들도 불쌍했다. 이윽고 행복의 근본 궤도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회한은 한없이 깊었다. 불법의 인과입법은 엄하다. 엄연한 생명의 심판이다. 학교의 격심한 비난과 중상의 폭풍과 몰아치는 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선 것이 창가 후기의 젊은 사자인 대학부였다. 대학부 간부회에서 와타리 고로가 한 말은 2월 23일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간담회 측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학생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애당초 그 회합은 학회 대학부가 주최해 대학부 멤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취재 요청은 기간지 외에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표된 테이프는 몰래 녹음한 것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입수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보아도 용서할 일이 아닙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지요. 본인 허가도 없이 부당하게 녹음한 테이프를 공개하거나 다른 곳에 전자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게 분명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학자와 문화인 등의 모임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런 단체가 태연하게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이토록 기만하다니 이는 단호히 항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와세다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부 멤버의 분노는 격렬했다. 간담회 사무장을 맡은 러시아 문학가가 와세다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대학부들은 대표를 뽑아 항의하러 가기로 했다. 와타리가 국회 대책위원장을 사임한 이튿날인 2월 28일 오전에 대학부 멤버 4, 5명이 간담회 사무장의 집으로 향했다.
교내 조직의 중심자 중 한 사람으로 정치경제학부 3학년생인 가토 마사아키와 경영학부 4학년생인 나카야마 기쿠지 등이었다. 그들은 긴장했다. 사무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면회를 거부할지도 모르고 혹은 화를 내며 언쟁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 부재일지도 몰랐다. 그 사무장의 집은 교회에 있는 공단 주택이고 그것이 간담회 연락처이기도 했다. 학생복 차림의 가토가 문패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반쯤 열리더니 중년 남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학생들은 문을 연 남성이 간담회 사무장임을 확인하고 먼저 눈썹이 짙고 날카로운 용모의 가토 마사아키가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창가학교 대학부 멤버로 와스다 대학교에 다니는 가토 마사아키라고 합니다. 이어서 키가 큰 나카야마 기쿠지 등도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댔다. 상대는 놀라는 얼굴로 학생들을 쳐다봤다. 지체하지 않고 가토가 방문한 목적을 말했다. 지난번에 당신들은 우리 대학부 간부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테이프에 녹음해 무단으로 공개하셨지요. 이 건으로 항의하러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봉투에 넣은 항의서를 건넸다. 항의서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은 간부의 행사 관련 테이프를 무단으로 공표해 신문 등에 게재케 한 일은 저작권 침해며 더욱이 집회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썼다. 그리고 3일 이내에 사죄하고 녹음 테이프 입수 방법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상대는 문을 반만 연 채 알았습니다 라며 항의서를 받았다. 가토는 간결하게 항의서 내용을 말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문이 닫혔다. 멤버들은 우선은 이것으로 되었다고 보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기한으로 제시한 3일이 지났지만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간담회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그러나 대학부 멤버 이 항의 행동은 세교 신문 등에 보도되어 학회원 전체가 활기를 띠었다. 모두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지금이 바로 학회의 정의와 진실을 철저히 이야기할 때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 학회의 훌륭함, 신심의 위대함을 끝까지 말하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투쟁하자. 이렇게 동지들 대다수는 생각하고 결연히 일어섰다. 3월 11일이었다. 이날 발간된 어느 주간지에 지난해 9월에 아키즈키 에이스케 등이 비판서 저자인 후지사와 다스조의 집을 방문했을 때 주고받은 내용이 게재되었다. 표제어로는 공명당 언론 억압 문제, 극비 테이프의 전모 등의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극비 테이프란 후지사와 다스조가 아키즈키 에이스케 등과 나눈 이야기를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로 주간지 내용은 이를 원고로 옮긴 것이었다. 후지사와가 학회로부터 언론 출판에 대한 방해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온 녹음 테이프다. 그런데 공표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하면서도 좀처럼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마침내 공표되었다. 이것으로 언론 출판 방해는 확고부동한 사실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방해나 억압 혹은 협박이라 하겠는가라고 의문을 느낀 사람도 적지 않았다. 후지사와가 말하는 확고부동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이 무렵 국회에서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민사당, 공산당 이렇게 세 당이 언론 출판 문제를 거론하며 증인 소환과 신문 및 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 문제 처리는 각 당의 국회 대책위원장 회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3월 11일부터 자민당, 사회당, 민사당, 공명당 이렇게 4당으로 이루어진 국회 대책위원장 회담이 있었다. 회담에 공산당이 제외된 것은 교토부, 행정구역 단위 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공산당과 민사당이 서로 심한 승강이를 끊임없이 벌였기 때문이었다. 각 당은 공산당이 있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학계와 공명당을 공격하기 위해 사회당, 민사당, 공산당 등 3당이 연대한 공동투쟁이 생각보다 일찍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대책위원장 회담에서는 언론 출판 문제를 두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진 논의는 중단하고 다른 적당한 위원회에 이관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 회담에서는 증인 소환과 신문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공명당은 당리 당략을 위한 국회 소환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
자민당도 최종적으로 이는 국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명당과 자민당의 반대로 증인 소환 및 신문은 어렵다고 본 사회당과 민사당 양당은 이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함으로써 결국 국회 대책위원장 회담은 중단되었다. 3월 17일 사회당, 민사당, 공산당 이렇게 3당 의원들은 후지사와 다스조를 비롯해 학회와 공명당에 의해 언론 출판 방해를 받았다는 저자 및 출판 관계자들 7명을 불러 출판 방해 문제 진상규명 의원 집회라는 이름으로 회합을 열었다. 민사당과 공산당 간의 반목은 계속되었지만 학회와 공명당을 공격하기 위해 외양에는 개의치 않고 또다시 손을 잡은 것이다. 모임 장소인 중의원 제1 의원회관에는 3당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 7, 80명이 모였다. 집회는 국회에서 행해진 증인 소환과 신문을 흉내내어 대표 의원의 질문에 참석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학회와 공명당에 대한 중상으로 시종 일관했다. 그리고 끝으로 앞으로도 각 당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집회가 있고 나서 이틀 후인 19일 민사당은 이번엔 공명당과 창가학회는 헌법에서 정한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정부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교 분리 원칙은 종교 법인의 정치 활동을 배제하는 뜻이 아니라고 해답했다. 그러자 민사당은 4월 2일에도 재차 정치와 종교에 대한 질문 요지서를 제출했다. 한편 사회당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언론 출판 문제를 다루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한 집요한 공격이었다. 이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학회와 공명당에 큰 타격을 주겠노라고 열을 올렸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건강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매월 있는 본부 간부회에는 반드시 참석했다. 참석하면 전력을 다해 격려하고 지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계가를 지휘하기도 했다. 그래서 또다시 건강이 악화되었다. 신이치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학회의 미래 그리고 일본과 세계의 미래에 대해 곰곰이 사색했다. 신이치의 건강이 가까스로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춘 3월에 들어서고 나서였다. 신이치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중일 우호의 선배인 마스무라 겐조와 가진 회담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고 만대에 걸친 양국의 우정과 신의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대화였다. 벚꽃 피는 계절이 찾아올 무렵이었다. 4월 2일 총보산 대객전에서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의 13주기 대법요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건강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대법요에 참석한 신이치는 기백이 넘쳐 보였다.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신이치의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본부 간부회를 제외하면 2월에는 야마모토 회장이 회합에 참석한 경우가 거의 없고 3월에도 몇 차례에 지나지 않아 모두 신이치의 건강을 염려했다. 분향 등이 이어지고 끝으로 신이치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다. 신이치는 스승 도다 조세이에게 말하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경애하는 은사 도다 조세이 허세님께 바칩니다. 힘찬 목소리였다. 신이치는 생전에 도다를 추모하며 유덕을 찬탄한 다음 스승이 서거한 뒤 투쟁을 계속해 온 제자들의 행보를 보고했다. 선생님, 힘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불초인 저를 대표로 하여 오로지 용맹정진해서 마침내 750만 세대를 넘는 광선유포의 법전을 전개했습니다. 선생님의 뒤를 이어 삼가 회장직을 맡은 지 10년, 너무나도 부족한 저입니다만 대업원전의 위대한 힘으로 또 수많은 동지들의 지원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구상은 전부 다 실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치는 제자로서 스승에게 가슴을 펴고 광선유포를 위해 과감히 투쟁해온 행보를 보고할 수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기뻤다. 지금 실로 광선유포를 실현하는 상징이라고 할 정본당이 그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대업원전의 위강은 멀리 바다 건너 북남미에도 동남아시아에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까지도 널리 찬연하게 빛나 선생님의 수십만 제자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본당 준공을 축하하는 식전에는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지형 보살들이 모여들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구 민족의 장대한 화폭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그리운 도다의 얼굴이 신이치의 가슴 가득히 떠올랐다. 선생님, 광선유포의 흐름은
마침내 계류에서 대화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반드시 양양한 대해로 흘러들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묘법의 서광에 금빛 물결이 약동하고 수평선 너머에는 생명의 찬가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불림이신 니지렌 대성인의 광대한 자비 그리고 말법 절복의 총수이신 은사도다 조세 선생님의 구상은 말법 만년의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대백법의 공덕을 받게 하고 일체중생의 행복경애와 상적광토의 평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깊이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노도가 사납게 휘몰아쳐도 부처의 자식, 사자의 자식답게 그리고 또 도다 문화생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저마다 사명의 뜰에 반드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서거하시기 직전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추격의 손길을 늦추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제자 일동은 깊이 깊이 가슴에 새기고 장마와 투쟁하여 의연하고 사이좋게 굳세게 살겠습니다. 열렬히 맹세하는 말이었다. 학회의 사회 건설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신이치를 조준하여 집중 포화를 쏘아대고 있었지만 신이치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오로지 광선유포라는 사제의 길을 똑바로 나아가겠노라고 결의를 굳혔다. 이윽고 제2의 10년을 출발하는 5월 3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의 13주기 법요에서 직접 말했듯이 광선유포의 흐름이 계류에서 대하로 크게 바뀌려 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그 전환기에 언론 출판 문제가 일어났다. 어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봄의 경계에는 반드시 상의하는 일이 있으니 범부가 부처로 되는데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반드시 삼장삼하라고 하는 장애가 나타나는데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는 물러남이 이것이니라. 어서 1091조. 이 어서 말씀에 비추어 언론 출판 문제는 광선유포의 파동이 확대되고 인간주의의 눈을 뜬 민중 세력이 대두해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한 까닭에 일어난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신시대로 비상하기 위해 학회는 기구 개혁을 추진했다. 정교 일치라는 식으로 나온 비판은 그런 기구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개혁 단계인 까닭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러 찔러 공격 재료로 삼은 데서 나왔을지도 모른다. 신해치는 니지렌 대성인께서 유배지인 사도에서 쓰신 계목초에 세간의 허물에 빗대어 어서 231조라는 구절이 있음을 상기했다. 탄압은 사회적인 문제를 찾아내 때로는 날조해 죄를 덮어 씌우고 이를 이유 삼아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오해를 줄 만한 애매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회 규범을 적당한 선에서 생각하는 미온적인 자세나 교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이 마가 파고 들어갈 틈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회 조직도 개인도 항상 사회 사이의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사회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일치는 이번 문제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걸고 넘어져 발생한 문제였다고 해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만 결과에 회장으로서 책임을 느꼈다. 신일치는 비판서를 둘러싼 학회의 대응을 사회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거듭했다. 먼저 아키즈키 에이스케 일행이 저자인 후지사와 다스조와 출판사 관계자를 만나 책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중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아키즈키는 사전에 대화를 나눠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아키즈키는 어디까지나 요청을 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 말씨도 정중하여 방해 의도 등은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책 출판 전에 접촉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후지사와 측이 사실과 다른 굴욕적인 내용을 쓰고 싶은 대로 실컷 씀으로써 우리 측의 명예와 인격이 손상되리라는 것을 알아도 사전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건에 접촉한 일이 공격의 구실이 되어 언론을 억압하기라도 한 듯한 오해를 사회에 던져주고 말았다.
사회성을 고려해 신중히 배려하고 더 적절히 대응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학회가 서적 중개 회사와 서점에 대해 비판서를 취급하지 말도록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무사람들 입에서 빈번히 오르내려 떠들썩했다. 출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멤버들 중에 중개회사와 서점에서 비판서의 무도함을 호소하며 취급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서적을 취급하지 말지는 책 내용이나 출판사의 업적 등을 고려해 각 중개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게 분명하다. 특정 종교단체나 정당을 세차게 중상한 서적이나 업적이 없는 출판사의 책을 취급하는데 중개회사로서는 당연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으리라. 그런데 의문을 느끼고 한 일이라고는 해도 중개회사나 서점에 호소한 일부 학회원들의 행동이 조직적인 압력이라는 표현 등으로 세상에 요란하게 퍼뜨려지고 말았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하나하나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사물을 보는 객관적인 방법과 신중함을 빠뜨렸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학회의 압력으로 신문 광고나 전철 안 광고를 내는 것도 거절당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각 회사가 광고 윤리 규제 등의 기초를 두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대저 중의원 선거 전에 학회와 공명당을 공격하고 선거 방해 혐의가 있는 서적 광고를 불편 부당을 강조하는 대신문 등이 다룬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럼 수많은 항의 전화나 편지가 쇄도하고 학회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점은 어떤가? 학회원의 분노는 확실히 격렬하였다. 자기 단체가 광신도 무리, 나치, 우민화 식으로 매도당하면 보통 상태에서는 누구든 화가 날 것이다. 또 일부 항의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억울함과 분노에 떠는 학회원들이 강한 어조로 전화를 하거나 서면으로 논리에 비하기 심한 항의를 했을지도 모른다. 학회는 이미 750만 세대를 돌파했다. 가령 1000세대의 한 명은 혹은 1만 세대의 한 명이 항의 편지를 써도 받는 측에서 보면 엄청난 수일 것이고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주고 말았음이 틀림없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신이치로서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짓궂은 행위나 협박 전화 혹은 협박장이 잇따른다고 말하는 점이다. 세상에 요란하게 선전된 것처럼 만일 학회원이 협박처럼 보이는 언동을 취하면 더욱더 학회에 비난이 집중될 것은 명백한 이치다. 학회를 곤란하게 할지도 모를 그런 일들을 굳이 학회원이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협박 전화나 협박장이 있었다면 학회에 대한 반발이나 적의를 고조시키기 위한 모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처하게도 이를 증명할 방도가 없었다. 아무튼 학회가 작은 단체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커다란 세력이 되면 그 의도와는 반대로 상대는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제까지 학회는 젊은 기백이 넘치는 까닭에 비판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민감했을지도 모른다. 일본 제1의 교단으로 발전한 지금 학회는 사회를 포용하는 성숙한 관용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야마모토 신이치는 통감했다. 그리고 이번 문제로 결과적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폐를 끼치고 만 데에는 회장인 자신이 솔직히 사죄하자고 생각했다. 단 언론 폭력과 투쟁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든 있다. 악을 용서하지 않는 깨끗한 정의감을 영원히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순수성과 관용성을 어떻게 겸비해 가느냐가 앞으로 학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신이치는 느꼈다. 순수한 정의감을 잃어버리면 대하의 시대는 탕류의 시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다. 4월에 들어서도 각 야당은 중의원, 법무위원회와 참의원, 예산위원회 등에서 언론 출판 문제를 거론하며 학회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였다. 아직 어둠은 깊고 열풍이 세차게 불어대고 있었다. 언론 출판 문제는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처음 맞는 큰 시련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범이 되는 창가학회를 만들겠다는 신이치의 결의를 더욱 단단히 굳히게끔 했다. 이른바 이 시련이 미래의 새로운 대발전을 이룩하는 도약대가 된 것이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신생 창가의 태양이 혁혁하게 떠오르려 하였다. 그리고 5월 3일 본부 총회에서 신이치는 이 언론 문제에 대해 사죄함과 동시에 장대한 세계 광선 유포를 전망하며 새로운 결의를 피력했다.